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왔지만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이희애, 반갑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얼굴이 어떠실까 영화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작대로 밝지만은 않으시고 이 작품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극장에서 90분의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많이들 힘드시죠? 네, 저희는 행사 때문에 먼저 극장에서 작품을 보고 왔는데 저는 한 7일차, 8일차부터는 쭉 못 보고 있어서 끊고서 보내고 쉬었다가 다시 보고 이러면서 한 3시간 동안 이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90분 쭉 이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생생한 경험이셨을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교수님 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우선 이 영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 당연히 이제 너무 큰 그런 중요한 작품이라서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당연히 인기가 있다는 건 좀 그렇지만 러시아에서는 당연히 금지가 되었고요. 쉽게 볼 수 없는 영화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실도 그렇고 또 방송에서 선전성공하는 그런 방송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 가짜다, 연기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이 영화는 오스카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 서방이 하락했다, 가짜 뉴스에서도 오스카상을 준다 이런 얘기를 주문하면서 당연히 이제 뉴스피드에서 엄청 크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이번 행사에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당연히 쉽지 않은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 이 영화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화의 어떤 순간들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많은데 그러니까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영화이기도 해서 전쟁의 일상에 대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게 이제 이 다큐멘터리 취지인데 그게 아마 이런 다큐멘터리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을 줬고 또 여러 장면이 굉장히 괴롭히기도 하고 또 안 죽은 그런 무거운 감정을 주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장면이 나왔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4일차 때인가 5일차 때 그때 이제 부모님이 둘 다 피가 흘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병원에 들어갔는데 구하지 못해서 아이가 이제 죽었는데 아빠와 엄마를 서로 안으면서 이제 그 엄마가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왜? 이게 너무 좀 충격적인 말은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너무 남에게지 않게 들 수밖에 없는 작품인 것 같고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은 나라고 그 전쟁이 발발했던 지가 아직 100년이 채 안 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국제 상황이랑 비교해서 봤어도 갑자기 정치뉴스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생기는 그런 촉발제가 되는 작품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전쟁들 그리고 한국에도 광주를 비롯해서 사상과 같은 제노사이드들이 계속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여러 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또 노벨문학상 수상한 한강 작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전쟁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축하를 크게 하고 싶은 마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국제 정세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또 귀한 한국인으로서 세계 정세를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드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어렵죠. 또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이제 미국에도 상황이 심실치 않아졌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들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렵죠. 네, 뭔가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는 게 어려운 것 같고 또 왠지 그러니까 2000년대랑 2010년대보다 지금 훨씬 또 리스크가 많아진 것 같고 이런 세계 곳곳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은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정치의 이념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그러니까 세계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인 후일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영화가 국내에서 개봉을 한다고 해서 이제 배급사 유튜브에 공식 예고편이 올라갔는데 댓글로 저거 다 연기라던데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어느 정도 좀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가짜뉴스들이 쇼츠 같은 슈퍼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이 작품은 당연히 실제 전쟁을 찍은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격하셔서 너무 잘 알겠지만 아주 짧게 편집한 전쟁의 순간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 위에 수많은 텍스트들로 도배를 하면은 누군가 현혹시키는 게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도 2차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정보전쟁에 대한 이야기들도 언급이 되고 있고 그게 교수님 말씀하셨던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이 가장 달라진 양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가짜뉴스라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방송에서 나왔을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을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그게 딱 그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가짜 뉴스고 너는 너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가짜고 절대 믿지 않고 유일하게 모든 진실을 하고 있는 사람은 러시아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도 프로파간다가 크니까 이 영화가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가 가짜뉴스로부터 시작했고 계속 가짜뉴스로 뒤덮이고 계속 가짜뉴스로 설명이 돼요. 러시아에서는 이 영화 같은 것도 사실은 다 가짜뉴스다 연기다 또 특히 이 영화 장면 중에서 그 산부인과에 그 공격을 당했을 때 실제로 임신한 그런 여성분들을 막 나르고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게 러시아에서 엄청 크게 이제 보여줬는데 그게 정말 가짜뉴스다. 왜냐면 거기 이제 임신한 사람 중에서 옛날에 러시아에서 살았던 흔적을 찾았대요. 방송에서. 그래서 이게 돈 받고 그래 넘어간 거 아니냐, 이게 가짜다, 모든 게 연기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이런 영화가 약간 이중적이라고 얘기를 했나? 모순유, 그러니까 역설을 하는 게 뭐냐면 가짜 뉴스를 곁들일 수 있는 게 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거짓말로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에다가 올려서 모든 게 거짓말이면 아무리 우리가 이게 아니다, 이게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믿지도 않고 또 자기의 정치 이념, 색깔 때문에 아예 진실을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저도 굉장히 많이 답답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사회의 제일 큰 충격 중에 하나인데 이 사회 자체가 거의 반이라고 하면 반, 어느 정도의 두 크게 두 개파로 나눠져요. 친전쟁, 반전쟁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살면서 이렇게 사회가 극단적으로 두 개파로 나뉘는 것을 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선이
이 두께파 가운데 있는 선이 정말 어떤 것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알던 친구들이 갑자기 반대쪽에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반대쪽에 있거나 한 친척 중에 다른 일부 사람들이 그쪽에 있거나 하면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나요. 아예 친척을 버리고, 그러니까 버린다기보다는 이제 잃게 되고, 가족을 잃게 되고, 친구를 잃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사회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가짜뉴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도 극화된 전쟁 영화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극화된 작품들에서 반전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도 있었고, 근데 이 작품을 보고 나니까는 그냥 우리가 너무 일상에서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전쟁 같은 하루를 버티고 이런 말이 저 실제 전쟁을 보고서 그 말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실제 전쟁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20일간의 과정을 봤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상황이 현재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어떤 상황이라고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그런 상태고, 물론 러시아 내에서는 모스크바나 다른 데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상을 살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좀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 가짜 뉴스로부터 시작한 그런 분위기가 모든 사회적인 측면으로 스며들고 있고 사회 전체를 변경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고 또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만 말해야 한다는 그런 지시가 있거나 아니면 말을 잘못하면 바로 잡혀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위험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끝내야 한다고 고위대 보고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이 1월부터는 바뀌니까 새로이 당선된 미국 대통령의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이렇게 지극히 이색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가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러시아 대통령으로 끝내야 돼요. 이 이슈는 우크라이나나 미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야지 이렇게 모든 게 끝나는데 과연 쉽게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 사람이 한 행보, 말, 이런 거를 보면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출 생각은 전혀 없다. 우리가 그럴 이유도 없다. 계속 쭉 갈 거다. 또 경제적인 그런 대치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발언을 보면 계속 이어질 것처럼 예산도 잡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멈추거나 아니면 끝낼 기미가 보이진 않아요. 러시아 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지쳐가기만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소방의 지원에 많이 들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버티는 그런 분위기고 반면에 러시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워낙 애초에 전쟁이 시작했을 때 이 러시아가 준비된 그런 것들이 너무 간단했기 때문에 지금은 막 러시아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돈을 쓰고 있고 아직은 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금전적인 문제나 인력적인 문제들은 러시아에서 문제도 아니에요. 계속 갈 수 있는 분위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걸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문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데 그게 과연 새로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상황이 끝이 날 수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주요한 격전지에 위치한 곳으로 설명 충분히 되는 마리우폴이라는 지역. 그냥 제가 영화 보면서 느꼈던 건 저렇게 한국 도시고 그러면 약간 부산이랑 가까운 그런 느낌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수님 귀화하시기 전에 러시아에서 계셨을 때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은 어떤 지역이셨어요? 한 번 정도 들어본 것 같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서 상대적으로 큰 도시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러시아 살았을 때도 우크라이나 가본 적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마리우폴도 당연히 가본 적 없고, 근데 마리우폴에는 이 아조프 해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아조프 해를 둘러서 러시아가 육지로 크림반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마리우폴 도시와 마리우폴 주를 이제 점령해야 크림의 이제 육지가 열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만약에 우크라이나 평화 토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 마리우폴이나 마리우폴 주변에 있는 땅들을 절대 포기 못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참 아름다운 도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태이고, 뒤쪽에 있는 배너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지만 참 많은 상을 받았어요. 이 작품이 작품적으로 완성도가 높다는 얘기도 당연히 되겠지만 그 지점은 이 영화에 대한 지지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 오스카 장편 다큐멘터리상과 플리츠상을 같이 받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한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두 영역은 굉장히 다른 영역인데 고고 보도 영역과 장편 다큐멘터리 영역 둘 다 해서 큰 의미를 남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용을 떠나서 작품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용을 떠날 수 없죠. 대화하기 너무 힘들죠. 네, 이거는 내용이 곧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원래 다큐멘터리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기도 해서 또 많이 보는 타입이긴 한데, 이런 전쟁과 관련 다큐멘터리는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이게 유일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너무나도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다 그대로 고스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위가 높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약간 조금 여태까지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서 좀 센 그런 분위기를 받았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면서도 든 생각이 딱 서방 대중들이 보기에 편하다는 그 표현을 쓸지 모르겠지만 서방 대중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폰스로 찍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편집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나레이션이라든가 다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만든 그런 건데 다른 다큐멘터리보다 훨씬 더 현실성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단 한 줄의 시나리오도 먼저 써놓을 수 없는 작품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보면서 내내 편집하시는 감독이 얼마나 USB 꽂을 때마다 무섭고 불안했을까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강인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작업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수상을 감독님이 아카데미 오스카를 받으시면서 이전과 전쟁이 벌어지기 전과 이 상을 받고 수 있다면 받고 싶다라고 했던 말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굉장히 크게 전 세계적으로 또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작품 중에 조동이 인터레스트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 영화는 전쟁의 실체를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발하고 이학적으로 완성시킨 작품인데, 저는 마리우폴에서 이 시를 보고 나서 조동이 인터레스트도 생각이 많이 났고, 같은 해에 이 두 작품이 국내에 개봉했다는 것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지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혹시 교수님 그 작품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작품을 못 봤습니다. 네, 그걸 못 봤는데 이런 작품들이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이런 작품들이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휴전중에 있잖아요. 언젠가 언제든 전쟁이 다시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전쟁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꽤 오래돼서 거의 세대가 교체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10대, 20대들은 전쟁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전쟁이 실제로 어떤 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촉하는 전쟁은 다 대통령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말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난방이 잘 되는 사무실에서 앉으면서 막 그런 전략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국익이 어떻고 너네 나쁜 놈들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건물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이고 실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일반들은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이 고통, 이 고생, 아픔, 통증을 우리가 계속 보여줘야 얼마나 이 상황이 끔찍하고 잔인한지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특히나 이제 저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했을 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여러분들에게 낯설어 드릴 수 있는 나라지만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지만 크게 보면 한국과 우크라이나 역사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강대국 옆에 붙어 있고 또 역사에 단한 그런 역사가 많기 때문에 또 식민지 역사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또 크게 나가면 우크라이나에게 약간 공감이 그래도 현실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좀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또 계속 이 전쟁을 지켜보다 보니 러시아와 일본의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슷한 점을 개인적으로 발견했고 또 역사에 대한 책이나 공부를 하면서 일본이 옛날에 했던 것들과 지금 러시아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고 많이 믿기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역시 자기 스스로를 반복한다 라는 것도 좀 이렇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 전쟁은 과거의 유물이나 유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피부에 와닿는 지금이 됐고 사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국제 정세이기는 해요. 어느 나라 하나도 안전하지 않은데 그 너무 많은 소식들을 지금은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를 비롯해서 SNS 사실 그 우크라이나 관한 소식도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게 트위터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은 정말 많은 보도들이 시시각각 사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작품이 또 남기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진짜 언론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짜뉴스가 팽배한 이 시대의 AP통신의 기자로서 직업 윤리와 직업 의지를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가 작품 전반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영화 속에 대사는 아니지만 중요한 인물들의 말들이 있잖아요. 전쟁이 인간을 어떻게 바꾸냐면 좋은 사람부터 좋게, 나쁜 사람부터 나쁘게. 근데 그것은 또 고립되고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아주 강렬한 의사의 눈빛이라든가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끝까지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당연히 일말의 희망 같은 걸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인간 상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저도 그 대사를 되게 감명 깊게 들었어요.
전쟁은 좋은 사람들을 더 좋게 보여주기도 하고 나쁜 사람들은 훨씬 더 나쁘게 보여주는데 이게 양쪽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그런 안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이 다 예전에 숨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표면 위로 등장한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네, 그것보다 제가 또 이제 중요하다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 시대예요. 누구나 쉽게 아무런 뉴스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정보를 되게 가볍게 받아들이는 현상이 형성해지는 것 같아요. 워낙 너무 모든 구석구석에서 들어오는 소식들이 많기도 하고 사진도 많고 영상도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떤 게 진실인지 일단 구분할 수도 없고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최소 러시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실일지라도 so what? 라는 느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걸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나라 자체가 소가시라는 형식으로 바뀌어요. 그래, 우리는 공격했다. 많은 사람들을 죽여놨다. 지금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망자의 100만 명 정도 이제 넘었다고 많은 평가를 얘기를 하고 왔는데 아무런 무슨 게 없어요. 러시아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에서 한 유명하진 않지만 정치인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아이들을 낳지 않고 또 지금은 10대, 20대가 러시아에서는 없다 보니까 그들 일부가 지금 이민 가고 일부가 전쟁에서 끌려가고 그분이 죽어도 그래서 한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야. 여자들이 또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사고 방식으로 자기 국민을 생각하는 정보면 과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아닌지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것 때문에 무섭습니다. 명백한 퇴행이네요. 그거는 정말 여러 가지 질문을 남기는 영화고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돌아가시면서 또 같이 오신 분들이랑 이야기 나눈 것도 많을 거고 저도 이 영화 다 보고 나서 3시간에 걸친 긴 관람을 하고 나서 뭔가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근데 그걸 찾아보면서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믿을 만한 뉴스일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우리가 접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 어떤 행동들이 좀 필요할까요?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삶이고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고 이게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가 알았겠어요? 2020년 안에 우리가 전 세계를 휩싸이는 팬데믹이 올 거라는 기대도 한 명도 생각하지도 않고 예견하지도 않았는데 팬데믹에서 나갈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자마자 또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일 전쟁이 터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에서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에 조금이라도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또 여기서 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상당히 이제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인생의 일부고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 라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국제 정세를 좀 가능하는 데는 무엇보다 역사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어떤 책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한국말로 번역된 게 거의 없었었거든요. 네. 이게 워낙 뭐 러시아라고 모르지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되게 낯선 나라잖아요. 한국인들에게. 그래서 또 이 지구 반대편의 두 나라애들이 전쟁 싸우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굉장히 정상적이고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역사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역사에 있어요. 항상. 저도 학교나 대학교 공부를 했을 때 역사 수업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역사를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끝났는지, 뭐 때문에 끝났는지, 뭐 덕분에 끝났는지, 이게 딱 조금 배워보면 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되게 깊고 길어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8세기, 9세기부터 시작한 그런 관계인데 본격적으로 지금의 전쟁의 이유는 1991년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그 해체 과정 자체가 잘못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질질 끊겨 이제 끌려 있다 보니까 이런 전쟁이 난 거고,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소련의 역사와 이 소련이 해체되는 1991년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크림반도가 오고 어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옐친에 대한 우크라이나 대상으로 하는 정치와 그 다음에 푸틴의 우크라이나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어느 정도의 이 역사를 알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워낙 모르는 영역이기도 해서 한국에서도 사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에 대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많이 쌓아놓은 그런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도 방송에 나가서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더욱더 적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그냥 몰라요, 이게 뭔지. 모든 답은 역사에 있고, 한국말로 번역된 책들이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말 아닌 다른 언어를 구사할 줄 아시면 영어라든가 다른 번역된 그런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에 이제 습득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의 본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월계 러시아까지가 아니더라도 한국에도 정말 많은 사상 관련된 이야기나 광주 관련된 이야기들과 에서부터 시작하셔도 좀 더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싶고요. 작품이 남긴 게 많은 것 같아요. 무거운 숙제를 주긴 했지만 굉장히 필요한 작품이 필요한 때에 국내에도 도착하지 않았나 싶고, 여러분들도 남은 한 올해 두어 달 몰랐던 순간들과 직면하면서 느끼는 새로운 감정들과 마주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 속에 한 분이 카트를 밀고 가면서 4시간을 걸어왔다. 이게 인생이다. 그러면서 그냥 쓱 지나가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 이 영화를 한마디로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단순히 전쟁 영화가 아니고 이 안에 인생이 다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한강 소설인의 소년영가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광주도청 거기서 이제 죽은 시체를 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들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들이 떠올랐고, 그다음에 그 홀로코스트 그런 장면들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또 그 산부인과 병원이 폭파되고 그 죽었죠, 산모가. 근데 또 그 병원에 있던 한 산모는 또 아이를 또 출산하고 전기를 통해서 또 아이가 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순간들. 그러니까 인생의 삶과 죽음,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의 모든 장면들이 이 영화에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일 뭐 노벨 문학상도 있지만 만약 노벨 영화상이 있다면 아마 이 영화에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뛰어난 영화고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다 이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남의 일이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우리 그 벨라 코프 교수님 처음 뵀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 귀화를 하시게 됐고 러시아 분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분이신지 언제 귀화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러시아 사람이고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오기 직전에 거기서만 살았습니다. 한국에 처음에 2003년에 왔고요. 이제 22년 차, 3년 차 살고 있고요. 귀화는 2016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살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어떻게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우크라이나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인데 그 당시에 엄마가 어렸을 때 똑같은 소련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런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똑같은 나라였고 그래서 우리 엄마의 아빠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이제 파견을 자주 이렇게 돌아다니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어린 시절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라는 도시를 오래 되게 보냈대요.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우크라이나와 이런 걸 굳이 짓자면 있는데 그 외에는 제가 우크라이나 가볼 적도 없고 한국에 오기 직전에 러시아에서만 살았습니다. 귀화하신 이유도 좀 궁금하셨는데 많은데 가장 큰 이유를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살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2016년에 제가 아마 그 당시에는 뭐 13년 차인가 14년 차 한국 살이었는데 더 이상 러시아 돌아갈 생각도 없었고 모든 게 여기 저의 집, 활동, 친구들 모든 게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는 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 거면 매년 비자를 연장한다기보다는 아예 귀화를 해서 국민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정직하기도 하고 솔직해서 아예 귀화를 해서 이제 모든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되는 그런 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귀화를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래도 처음 뵙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해주시면 저도 막 찾아본 것 같거든요. 재미난 이야기들 많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 계신 분, 본인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리아 교수님. 비정상회담 때부터 정말 팬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제정치 쪽에 좀 관심이 많은 대학생인데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그런 배경부터 나토가 계속 동쪽으로 오고 있고 이걸 러시아는 굉장히 견제하면서 어떻게든 그런 걸 막아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에서 세력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 남오세티아 전쟁이나 크림 전쟁이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외부로 그 힘을 발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이런 전쟁이 휴전이나 아니면 이제 이 상태에서 종전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세력 확대가 앞으로도 이제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앞으로도 벨라루스 같은 나라들과 연계해서 좀 더 이어질지 그런 게 좀 많이 궁금하고요. 특히나 요즘 북한군이 이제 파병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극동에서의 러시아는 또 어떻게 확대를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은지 좀 먼저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감상인데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는 뉴스에서 정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뤘었고 한국 사람들도 정말 슬퍼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랑 중동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점점 남은 세피아 전쟁 같은 그런 국지전 수준에서 너무나도 큰 전쟁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되게 전쟁이라는 거를 그냥 일상처럼 여기고 해외의 그런 가십거리처럼 여기는 것 같고 그게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다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다시 큰 전쟁들이 일어나기 이전의 시대로 사람들이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전쟁이라는 거에 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지 교수님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해결 방안 같은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전쟁을 피하는 방법을 알면 당연히 그거는 작동시켰을 거예요. 제가 그건 몰랐어.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이 얘기를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뭐가 러시아어이다 보니까 이 뉴스를 한국어로 또 영어로 또 러시아 말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는지 또 한국 또 영미권 나라에서 어떻게 봤는지 다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이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다고 봐요. 이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서 여기 정치도 있고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언어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너무 얽혀 있어서 뭔가에 딱 이것 때문에 이런 거고 이렇게 하면 끝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이 전쟁도 첫 번째 질문에 이어져 있잖아요. 이 전쟁도 어떻게 끝날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지만 어떻게 끝나냐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개인적인 느낌이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푸틴은 좀 힘에 복종하는 지도자라고 봐요. 저는. 이게 푸틴은 어떤 성격이냐면 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순간 상대가 약점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화 자체가 약점이라고 봐요. 힘을 보여줘야 내가 힘으로 제압해야 내가 위에 있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아마 러시아 사람들이 이런 성격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는 90년대에 러시아 범죄율이 높은 길가의 사람들이 약간 갱들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먼저 때려야 내가 왕이다. 선빵 내려야 내가 뭐 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푸틴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와서 푸틴이랑 뭔가를 얘기를 하겠다. 푸틴 입장에서 그런 입장 자체가 이미 약해요. 이미 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버티는 자가 강한 자고 먼저 때리는 사람이 이제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푸틴이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대화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싶진 않은데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이 전쟁이 만약에 대화를 통해서 러시아가 지금 갖고 있으면서 모든 걸 다 러시아에 넘겨주고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면 푸틴이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그 다음에는 아마 발트 3개국 중에 리투아니아일 텐데 계속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미 러시아 사회 내에서 이런 반서방 감정이라든가 이런 반미, 반유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선동성정을 통해서 많이 퍼지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힐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이게 전쟁을 확실하게 누가 봐도 끝내야 하는 상황까지는 올라가야 사건이 어느 정도 종료될 수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그게 멈추면 또 일어나요. 그 1년, 2년, 3년, 5년 후에 조금 더 이제 무기를 지원도 받고 제작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세게 다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조지아나 이런 나라들을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조지아랑 전쟁을 한 게 2008년인데 지금은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물론 전쟁까지는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이제 소위 이제 소프트 파워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금 조지아 국회에서 진로 정당이 압승을 했고 또 진로적인 그런 법을 통과하고 있다 보니까 조지아도 원래는 유럽 쪽으로 걸어갔다가 지금 러시아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나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putin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세게 쓰고 크게 세게 때리고 또 이제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날 수 없게끔 그런 게 만드는 게 러시아 푸틴의 최종 목표인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막아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결정권이 없어서 이거는 전 세계적인 리더들이 미국 대통령이나 서유럽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 있게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방화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아쉽게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긴 한데 이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서 다음 해명되는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더 많아질 수가 없고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약간씩은 생각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역사계에서 알아가고 또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지금 저의 개인으로서 너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과 며칠 전에 레바논의 베이루트 공항 폭파된 사진이 또 뉴스에 올라오더라고요. 세계 곳곳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비크로의 20이라는 작품을 봐주신 만큼 이 영화 보신 이야기들 주변에 또 많이 전해주시면은 또 조금씩 관심의 불들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끄기나 듣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주말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인상과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갈등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마음 태도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또는 조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마지막 토론에서는 지금 배급사가 다음 주 토요일에 아테나인이라는 극장에서 빛과 멜로디라는 소설을 최근에 집필하신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님이 가장 최근에 읽은 소설을 발표하셨던 그 작품이거든요. 조기수 작가님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를 또 그 소설에 녹여내셨는데 신의 11의 이유빈 기자님과 함께 다음 주 토요일에 관객과에 대한 시간이 마련됐다고 하니까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행사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